예, 계속하겠습니다. 갈등 이론의 관점들은 이렇게 개별 이론들이 어떤 그 연결해서 논술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개념들 중심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그걸로 충분하실 것 같아요. 경제적 재생산론은 마르크스를 따라서 보울즈와 진티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긴티스가 한 건데요. 결국 경제 구조가 학교 교육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불평등하니까 계급의 불평등이 학교를 통해서 재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즉 계급별로 다른 규범, 특성을 주입해요. 동일한 교육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는 자본가야들은 노동자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고, 노동자 아이들은 사회적 규율에 적응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다른 특성, 규범과 특성을 주입하게 되는 거고,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다 이러는 거죠. 규율에 순응하도록 하고 위계에 복종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런 것들은 주로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상응 이론은 학교와 생산 현장이 맞춰보면 맞더라는 거죠. 공장에 그 재봉틀 돌리는 작업반에 가면 그 작업하시는 그 공원들이 있죠. 거기에 작업 반장에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공장장이 또 있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 상응하는 거고요. 그건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에 근무하시는 사무직에 있는 분도 똑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학생은 교육과정에 통제권이 없고 성적, 졸업장을 취득해 나가면 그 자본주의 논리에 순응을 했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그 경제 재생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진적 저항 이론은 일리치어 라이머인데요. 즉 기존의 학교를 가지고는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탈학교론이죠. 현대사회의 문명, 학교 교육이 독점하고 있고 인간이 소외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리치어 라이머는 학교에서는 배울 게 없으니 학교를 없애고 학습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즉 각 가정에서 교육을 하되 자료를 배분을 해주면 각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학습망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게 일리치 라이머가 얘기한 급진 저항 이론이죠. 학교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화 교육을 일부러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그 인간성 해방을 위해서. 반면 프레이리의 경우는 순응하는 친북 문화에 탈피하고 은행 저출식 교육, 지금 강의 형태로 해서 가르치는 일방적으로 주입을 하는 그런 그 교육은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식, 비판식, 그래서 의식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게 프레이리의 입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가 학교를 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전적 갈등 이론이라고 볼 수가, 고전적 갈등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재생산 이론과는 좀 결이 다른 모양을 갖고 있죠. 반면 이제 지위 경쟁 이론 같은 경우는 베버와 콜린즈가 얘기를 하는데요. 학교 교육이 늘어나는 것들은 보면 결국은 좋은 교육을 받았을 때 높은 지위, 권력, 명예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더라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관점이 이 경제적 재생산론에 가깝다라면 자본주의에서 생각하는 갈등 이론 관점은 바로 지위 경쟁 이론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졸업장이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교육 이념은 학교는 지배 집단의 권력 목적에 의해서 학교에서 교육 목적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위 경쟁 이론이 갖고 있는 관점이고요. 이거는 고전적인 갈등 이론의 세 가지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그 중에서 이제 앞에서 다뤘던 거는 경제적 재생산론, 경제가 학교 교육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다뤘죠. 반면 재생산은 이루어지는데 경제 이외의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게 바로 재생산 이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재생산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들은 문화더라. 보르디에는 문화적 재생산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학교에서 지배계급이 선정한 문화를 가르친다는 거죠. 즉 육체적으로 때리는 건 육체적 폭력이죠. 정신을
그거에 얽매여서 하는 것들은 정신적인 폭력이니까 바로 상징적 그게 바로 폭력이다라고 보는 게 그 부르디에의 입장입니다. 학교 문화는 재생산 도구이고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냐 이거죠. 규율에 순응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바로 규율에 순응하는 방법, 규범을 따르는 방법, 위계를 존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 바로 규범이고 문화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생산의 경로를 보면 바로 육체적인 구속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정신적인 구속을 강화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상징적인 폭력이라고 봤고 정신적 구속에 의해서 습관이 형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비투스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아비투스 형성된 거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바로 정신적인 구속을 당한다라고 보는 게 문화적 재생산 이론이죠. 자본의 유형 안에는 그래서 문화, 바로 아비투스, 습관이라는 거죠. 객관화, 제도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사회의 규범이 이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따르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문화적인 재생산을 통해서 계급을 재생산하는 것이다라고 봤던 겁니다. 알티세르의 사회 구성체론은 조금 시각은 달라요.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상부 구조가 있고 하부 구조가 있는데 권력 기관에 더 많은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을 상부 구조라고 여기서 상부 구조 국가기구로 본 거예요. 권력을 적게 갖고 있는 것은 말단의 하부 구조적인 그 구조로 봤던 거죠. 그래서 보면 상부 구조에서의 국가기구 안에는 육체적인 억압을 가하는 상부구조가 있는 국가기구가 있는데 바로 군대, 경찰, 관공서 같은 경우죠. 반면 정신적인 바로 이데올로기적인 그 구속을 하는 구조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아비투스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적 국가구조가 되겠는데 바로 학교, 종교, 가정, 언론, 법, 정치단체 같은 것들은 정신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하부 구조인 일반적인 사람들 말고 그 상부에 있는 국가기구들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더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있다고요. 가정의 구조는 사회가 정한 구조를 따라가고 규범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규범을 택할 수 있는 것들은 정치인들이 법을 정하고 하는 걸로 해서 바꿔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부 구조는 상대적인 자율성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국가가 그러면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가 밑에 뭐 정치도 있고 뭐 경제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여러 사회 구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가장 높은 권한의 위치에 있는 최상의 상부 구조에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가는 자본가를 옹호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본가를 옹호하기 때문에 교육도 그걸 따라서 자본가를 옹호하게 되고 그걸 따라서 하다 보니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경제에 따라서. 그 경제에 따라서 결정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구조적인 자율성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알티세르가 얘기하는 학교의 기능입니다. 지배유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역할들을 하고 지배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그 지배 집단이 바로 자본가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알티세르예요. 만약에 국가가 자율성이 지닌 존재로서 자본가를 택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를 택했다면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로서 사회 구성체를 이뤘겠죠. 이렇게 되면은 무슨 장점이 있냐면 자본주의 교육과 공산주의 교육을 즉 자본주의 교육과 사회주의 교육이 병립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체 이론을 바로 알티세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 제국주의 같은 경우는 카노에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쪽은 주로 남미 쪽이에요. 여기 제도교육이죠. 제도교육은 지배층을 위한 교육이에요. 제국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데요.
서구는 이런 문화 재생산, 자부, 사회 구성체 이런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남미 쪽을 봤더니 그 나라들은 그 스페인이 남미를 다 중세 이전부터 침탈을 했지 않습니까? 스페인이 강대국 있을 때 다 이미 은이라든가 이런 거 다 캐갔잖아요. 봤을 때 보니까 수탈을 통해서 나라를 뺏겨왔고 그 수탈의 수단으로서 제국주의가 들어올 때 자신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뭔 짓을 했냐? 와서 학교, 병원, 교회를 세웠다 이거예요. 즉 교육은 제국주의 관점에서 종속적인 국제 질서를 정당화하는 강대국의 문화 전파를 통해서 제국주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역할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서구의 경우는 이게 안 맞을지 몰라도 적어도 남미 쪽에 있어서 특히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들의 경우는 공히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의 문화제국주의의 입장에서 일본의 신사참배를 강요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현상이지 않습니까? 또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것들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1등 국민 일본 사람, 2등 국민 조선인이라고 일제 침략기에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문화제국주의의 관점도 맞는 거죠. 일본도 당연히 서구 열강으로부터 그렇게 당했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일본이라고 해서 다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제국주의 관점은 그게 보편적인 현상이고 극소수의 그 제국주의 국가들만 그런 해당하지 않더라라는 게 카노이의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재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뺏긴 사람은 계속 뺏기고 뺏어 먹는 사람은 계속 뺏어 먹고 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계급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관점이라면 꼭 그렇게 재생산되는 건 아니다라는 관점을 문화적 헤게모니론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애플의 경우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결국 학교 교육을 좌우하는 것들은 누가 주도권을 줬느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느냐, 그렇죠? 현재 학교 교육에 그 학부모 대표들의 입김이 세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향력은 세단 말이에요, 학교 교육에. 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학교 교육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사회적 재생산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즉, 누구는 잘 사는 집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하층 계급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계급의 재생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 기능은 바로 주도권을 재생산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상징체계를 통한 사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즉 졸업장, 대학교 진학을 통해서 사회 통제를 하는 거고 학교 민주화를 통한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애플이 주장하는 바는 학교의 민주화를 통해서 학교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에게 그 주도권이 넘어와야 된다라는 거였죠. 행정가인 교장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교육감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교육부 장관,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찾아와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은 학생이 과연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냐, 학교 재생산이, 지식생산이 모순적인 기능을 하는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육이 타자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고 주도권을 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급이 매번 동일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다. 영향을 받지만 그게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문화적 헤게모니론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스와 지류의 경우는 저항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윌리스 지류가 그 영국의 그 탄광을 가서 봤더니 아이들의 일탈을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일탈하는지를 살펴봤더니 학교에 대해서 반발하는 반학교 문화를 통해서 탈재생산이 이루어지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안 둬요. 왜 그러냐? 그 노동자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졸업한 애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대학교를 가서 자기의 계급을 바꾼 애들이 있냐라고 봤더니 없더라 이거예요. 결국 뭐냐?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은, 범생이들은 결국 나중에 탄광에 가면 자기처럼 그 권한을 행사를 해온 사람들이 위원장이 되고 그 밑에 기어야 되는 역할들을, 굴종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결국 재생산을 학교 교육에 의한 재생산을 간파를 하고 그 학교의 재생산에 저항을 해서 더욱더 나아지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윌리스와 지루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시사하는 바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잠재력을 부여하고 있고 학교가 갖고 있는 한계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죠. 학교 교육은 불완전하더라. 그거에 따라서 재생산 능력은 완전하지 않고 제한적이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윌리스와 지루의 저항이론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론을 점검을 통해서 정리를 해둘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갈등이론과 대비해서 신교육사회학적 관점, 바로 해석학적 관점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기능이론, 갈등이론은 우리가 주체가 있고 엔터티라고 얘기를 하죠. 엔터티가 있고 엔터티가 처한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환경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국가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에서 이 환경 자체가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게, 불변이라고 봤던 게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해석학적 관점에서는 이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 이 역학관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때 역학관계가 매번 유지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달라지면 다른 역학관계가 또 형성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때 봐야 되는 신교육사회학에서 관점은 뭐냐면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 상호작용이 달라지니 그러면 누군가를 잡아서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학교의 구성원, 행위, 상호작용에 의해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주체는 누가 되느냐? 바로 학생과 교사가 되지 않냐 이거죠. 학생과 교사를 중심으로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보겠다. 이게 바로 신교육사회학적 관점, 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 학생과 학교로의 상호작용으로 보겠다. 이게 교육과정사회학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육과 사회학적 관점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즉 학생을 중심으로 교사, 학교, 교육부, 정부와 학부모와 같은 학생을 중심으로 모든 걸 보겠다. 이게 바로 해석학적 관점이죠. 그게 바로 후설이나 슐츠의 영향을 받은 현상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석학적 관점은 학생도 중요한 요소지만 교사도 중요한 요소이니 이들의 관점을 교사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학생 입장에서 바라보고 균형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바라보자. 이게 바로 해석학적 관점입니다. 즉 이 둘의 상호작용을 제3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 이거죠. 그게 바로
해석학적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둘 간의 상호작용만 보자. 이 상호작용은 뭘로 하겠습니까? 언어를 통해서 할 거고, 언어라 하면 바로 상징이니 언어를 통한 상징적 상호작용을 보자. 상징적 상호작용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속학적 방법론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완전 제3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라는 게 민속학적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문화를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가펑크 같은 사람이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상학, 해석학, 상징 상호작용, 민속학적 방법론은 관점의 차이만 이해하면 되지 저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현상학, 학생 입장에서 보자. 해석학, 학생과 교사를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자. 상징 상호작용,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봐야지 개별 학생, 개별 교사를 보는 건 의미가 없다. 상징적 상호작용. 민속학적 방법론은 그러한 관점을 저기 제3자 입장에서 그냥 동떨어져서 보는 거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 직접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살펴보자. 이게 바로 민속학적 방법론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럼 교육과정사회학적 관점은 또 뭐냐? 신교육학 사회학적 관점은 주로 저기 영국이나 유럽 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쪽이고요. 교육과정사회학 쪽은 미국 쪽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관점은 같은데 조금 다 변색된 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교육과정사회학은 기존의 그 사회 재반의 세력 간의 갈등, 투쟁, 협상의 산물로서의 그 계급 구조를 받아들이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신교육사회학적 관점은 마르크스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과정사회학 쪽은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 신마르크스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신마르크스주의는 뭐 하는 거냐? 경제가 그 정치, 법률, 도덕이라는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게 마르크스주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만이 그것들을 결정하지 않는다. 말고도 다른 요소들이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단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마르크스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뭐가 됐든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건 맞아. 하지만 경제만이 하부구조라는 시각에는 그렇게 단선적인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아. 이게 마르크스주의 입장이죠. 그러면 다양한 요소를 찾아보겠죠. 하지만 구조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 것이 신마르크스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해석학적 연구방법론과 함께 결합이 되어서 비판적 교육과정론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교육과정사회학의 관점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 같은 사람입니다. 교육과정은 사회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고 권력성과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다. 권력성과 이데올로기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교육과정사회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지식관과 교육과정사회학의 그 사회학적 지식관의 차이에서 본다면 전통적 지식관은 객관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조직이 돼 있다라고 본다면 교육과정사회에서는 그러한 지식은 객관적인 합리적 방법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주도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치 중립적인 성격이 지식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이데올로기,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지배 집단이 주도권 행사를 계속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지식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통적 지식관은 지식의 본질은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주도권이 달라지면 교육과정사회에서는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주도권이 달라지면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이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 지식관은 그래서 지식의 가치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인정하죠.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보지만 교육과정사회학에서는 이데올로기성, 지식의 가치,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절대 진리라는 건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차이인데 기본적인 관점은 바로 해석학적 관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기본 전제가 뭐냐? 환경이 달라진다. 환경이 달라지면 작동하는 룰들이 달라진다라는 게 바로 신교육사회학과 교육과정사회학의 관점의 그 공통으로서의 해석학적 관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들의 관점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국의 신교육사회학적 관점, 미국의 교육과정사회학적 관점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신교육사회학, 교육과정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거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교육과정이론, 영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학교는 지배 집단의 추상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계획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지식이 위계가 서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 위계화가 고스란히 그대로 가서 보면 사회에 맞춰보면 다 맞다 이거예요. 사회 위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율이론의 경우는 번스타인이 문화전달 이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학교에서 무엇을 통해서 가르칩니까? 다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계급별로 언어사회화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교육과정 조직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원리를 반영하고 있고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익숙한 언어, 상류계층에서 익숙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번스타인이 얘기한 자율이론, 문화전달이론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살펴볼 거고요. 왈라스의 경우는 교육과정의 우선순위가 시기별로 달라지는 과정들을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프랑스 혁명이 났어요. 그때 최초 혁명이 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왕정의 부패, 부정부패가 원인이었잖아요. 그러면 혁명을 딱 발생하고 나면 강조하는 것은 도덕성이에요. 왕이 이런 부도덕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어도 사다. 그래서 왕조를 뒤엎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런 지식들이 중요하다는 지성을 키우는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는 밥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쪽으로 우선순위가 밀렸죠. 그러다가 이게 그 혁명이 돼서 그게 이제 도로 자꾸 보수화돼서 이제 정통 세력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권을 쥐고 나면, 헤게몬을 쥐고 나면 자기네들도 타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보다는 당장은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쪽이 급해지니까 기술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도덕성으로 밀리고 지성이 좀 덜 중요해져요. 왜?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니까, 되는 것들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맨 밑에 있던 기술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되면 너무 타락하지 않느냐? 너무 타락하지 않았냐? 라는 얘기가 비판이 등장을 하면서 도덕성이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도덕성이 바로 이 기술 앞으로 올라오면서 바로 도덕성, 기술, 지성순으로 탈바꿈을 하는 것들이 혁명을 거친 그 교육의 혁명을 거친 것들은 공이 그런 현상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왈라스가 한 겁니다. 어떤 구조적인 시점별 차이를 드러낸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거시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신교육사회학과 미국의 교육과정사회학의 관점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주로 미국 쪽에서 그 다음에 미시적인 관점에서 주로 다뤄졌던 것들은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 상징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언어, 바로 언어에 의한 상호작용을 다루는 게 미드 쿨리 블러머가 얘기하는 언어를 통한 학교, 교실,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자 했던 게 미드 쿨리 블러머고요. 하그리비스 같은 경우는 교사의 상황 규정 방식에 따라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지더라라는 게 하그리비스가 갖고 있는 관점이에요. 즉 교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교사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유형을 구분을 해봤더니 마치 학생들을 맹수로 놓고 맹수를 조련하는 형태의 역할들을 하는 선생님이 있고, 마치 연예인처럼 자신의 쇼맨십을 보여주는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해서 같이 대화를 많이 하고자 하는 낭만가형 선생님들이 계시더라라는 얘기를 하그리스가 했습니다. 또한 맥닐의 경우는 교사가 가르치는 것들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적 수업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교사들을 봤더니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화를 해버려요. 신비화를 하고 생략을 해버리고 방어적 단편화를 해요. 물론 저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야지 학생들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식의 성격이 교사의 전달 과정에서 왜곡이 되죠. 제가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이다, 미시적인 관점이다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제시를 하지만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그냥 자의적인 분류이지 이게 학술적인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교사는 방어적인 방어의식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단순화, 신비화, 생략화, 방어적 단편화를 하더라. 또 교재에 따라서는 이거를 단순화에 해당되는 걸 단편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방어적 단편화를 방어적 단순화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용어에 보다는 그 개념에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신비화, 생략화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단순화는 말하자면 축구공을 놓고 그냥 공으로 그려버리는 거죠. 원으로 그려버리는 거죠. 방어적 단편화는 그거 몰라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부분적인 거 하나만 가르치고 다 가르쳤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방어적 단편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상호작용의 과정을 봤더니 낙인을 찍더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그리스가 바로 낙인 찍는 과정, 교사가 학생을 낙인 찍는 과정, 사람이 사람을 낙인 찍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탈자, 낙인자의 경우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이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결국 교사가 차별적 기대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낙인을 찍더라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를 통해서 교사가 언행을 잘해야지 낙인을 찍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낙인을 찍는 과정을 보면 일단은 추측을 해요.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첫날 갔더니 한 명이 늦었어요. 넌 첫날부터 늦어? 너 맨날 늦는 애구나?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랬다가 얘가 잘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늦었어요. 그걸 발견을 했어요. 너 저번에 첫날도 늦었더니 오늘도 늦었네? 너 늦는 애야. 라고 더욱더 정교를 하고 아예 찍어버립니다. 너는 맨날 늦는 애. 이게 바로 고정화 단계를 통해서 낙인을 찍는 거죠. 결국 이렇게 낙인을 찍히면 그 아이는 잘해야 될 동기부여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학교에 일찍 와야 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왜? 열심히 아무리 와도 너는 늦는 애라고 찍어놨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낙인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리스트는 이런 것들을 낙인의 과정이라고 보지 않고 자성예원 효과로 보는 거죠. 피그발리온 이펙트라고 보는 겁니다. 즉 자신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게 대우를 하고 차별 대우를 하고 차별 대우를 하니까 성적이 좋은 애는 좋아지고 나쁜 애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자기가 예단을 했고 자기가 단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발생하는 효과가 자성예원 효과입니다. 즉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학생들을 이렇게 한 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반절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두 반이 있는데 무작위로 뽑아서 반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집단은 동일하죠. 그런데 선생님한테 암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놨고
이 반 애들은 공부 못한 애들 뽑아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이 그 반 애들을 대함에 있어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한다고 했던 애들한테는 더욱더 잘하고 못한다는 애들은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못한다고 했던 애들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게 입증이 되더라는 거죠. 선생님의 예언하고 예단을 한 것이 결과로 성적에 그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게 리스트의 자성 예언 효과,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요. 위약 효과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캐리의 경우는 학생의 범주화하는 유형을 봤더니 교사가 학생들을 나누더라 이거예요. 사회 계급, 능력에 의해서 학생을 나누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느껴지는 학교에서의 계급의 범주화는 이런 거죠. 공부 잘하고 집안 잘 사는 애들 갑입니다. 갑. 학교 안에서. 그 다음에 잘 사지 못하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 을이에요. 그 다음 애들이 뭐냐면 공부는 못하지만 잘 사는 애들이 병입니다. 그 밑에가 공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는 애들이 정이죠. 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사람 취급을 않는 경향이 있죠.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학교에서 학생을 범주화하는 기본적인 유형인데 딱 사회 계급과 능력, 바로 부와 성적에 의해서 학생을 범주하고 있는 게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스타인의 교육과정 연구를 좀 더 자세히 봤더니 그러면 번스타인이 뭔 얘기를 했어요? 바로 사회 계층의 언어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급 문화가 달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상호작용의 유형은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호작용의 유형을 봤더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집합형 교육과정이 있고 통합형 교육과정이 있더라. 그다음에 가시적 교수법과 비가시적 교수법이 있더라라는 거죠. 집합형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분류가 강하고 강한 구조, 약한 구조로 나눌 수가 있고 분류가 약한 분류가 있는데 그 안에 강한 구조, 약한 구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학으로 명확하게 나눈 것들은 강한 분류의 강한 구조죠. 약한 분류의 약한 그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는 통합과학, 과학 한 과목. 이런 것들은 약한 분류의 약한 구조죠. 그 중간에 결합된 형태가 있는 거죠. 과목 구분이 엄격한 것은 집합형 교육과정은 과목 간의 교류가 불가능해요. 물리와 화학과 생물과 지학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학생 선택권 없어요. 반면 통합과학이 되면 과학 과목 내에서 영역 간의 교류가 횡적 교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재량권이 확대가 됩니다. 예,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물리과 교수님이 왈가왈부할 일이 없어요. 그건 내 분야가 아니야 라고 손을 놔버리죠. 그래서 통제권이 교사와 학생에게 오더라. 즉 주체인 교사와 학생에게 통제권을 이양하려면 집합형 교육과정보다는 통합형 교육과정이 더 바람직하더라. 또한 이렇게 집합형 교육과정이 되면 가시적 교수법을 쓰게 되는데 가시적 교수법이라는 게 뭐냐? 보수, 전통적인 교수법으로 암기형 지식을 전달하고 그거에 암기 여부를 강조하는 성취를 강조하는 게 가시적 교수법이죠. 우리가 강의형 교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전형적인 가시형 교수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정교한 측정 방법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중시하죠. 오지선다형 객관식에 의해서 암기 여부를 측정하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중심은 교사가 선정된 지식을 가지고 체계를 교사가 잡아서 전달을 하면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특징은 수업 시간에 떠드는 거 용납 안 합니다. 공부하고 놀이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놀고 있으면 너 조용히 하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놀아 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가시적 교수법이 갖고 있는 모습이 있죠. 통합형 교육과정의 경우는 비가시적 교수법을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진보, 아동중심 교수법이에요. 즉 어떻게 가르치느냐? 통합적인 활동을 학생들 스스로가 하게 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교사가 전달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질 않습니다. 내적인 상태 변화, 과정이 중시되고요.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암기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는 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식의 전달이 중심이 되는 가시적 교수법의 경우는 교사가 중심이 되었다면 학습자,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놀이와 공부를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약한 분류와 약한 구조를 갖는 통합형 교육과정인 경우가 많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때 교사가 중심이 돼서 가르치니 여기에 권한을 교사가 들고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교육과정을 누가 만들어요? 물리과 교수님, 물리교육과 교수님,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과정을 만들어서 주면 던져준 걸 갖다가 교사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전달할 자 역할만 하잖아요. 교사도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통합형 교육과정, 비가시적 교육과정이 교사와 학생의 자율권, 자치권을 더욱더 보장하는 교육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그리스의 경우는 그런 상호작용론을 통해서 학교의 현장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호작용의 유형을 보면 교사는 맹수조련 사용, 연예인형, 낭만가이면 학생들은 그에 걸맞게 응대를 한다는 거예요. 맹수조련 사용은 움직이면 혼나니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연예인일 때는 열심히 봐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낭만가일 때는 상호작용을 하고. 자, 이런 때 이런 유형으로 갈리기 위해서 교사가 쓰는 전략들이 뭐가 있느냐? 사회와 지배 협상, 친해, 회피, 격리, 관례와 직업적 처방, 사기신작의 요소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맹수조련 사용, 연예인형, 낭만가형으로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생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땡땡이, 웃기, 꾸물대기, 빈둥거리기, 재빠르게 하기, 소란 피우기, 친근하게 대하기, 가만두기, 잡담하기, 위험해서 떠보기와 같은 전략들을 쓴다는 거죠. 즉,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맹수조련사형의 교수의 경우는 바로 직업적인 처방을 하고 지배를 하죠. 그러면 학생들은 괜히 떠들면 혼나니까 공부하기를 합니다. 맹수조련사형이에요. 이렇게 교사의 전략에 따라서 학생의 전략이 달라지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맹수조련사형인지 연예형인지 낭만형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 내 교실 안에서의 상호작용 유형을 구분해 본 것이죠. 우주의 교사 생존 전략은 교사가 생존을 위해서 쓰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화, 지배, 침묵, 결근과 자리이동, 치료요법, 관습적인 전략. 즉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기 어려운 내용 나와버리면 결근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전근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사들이 있더라. 그럼으로써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게 교사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호만의 경우는 교환이론인데요.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머릿속에다 계산을 하고 그 손익에 따라서 행위를 선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결근과 자리이동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잘리겠죠. 좋은 성과를 못 받을 겁니다. 그거에 따른 효과를 감안을 하면 그거에 따른 불이익이 너무 크면 그런 행동을 안 하겠죠. 바로 자신의 손익에 따라서 행동을 교사들이 하더라라는 게 호만의 교환이론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까지가 바로 해석학적 관점의 이론들을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은 과연 학교가 왜 팽창을 해왔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학교가 그러면 기존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그러면 왜 성장을 했느냐라는 것들의 이유를 우리가 파악해 봐야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학습 욕구가 늘기 때문에 학교가 성장해 왔다라는 게 학습 욕구 이론이 의미하는 바예요. 인간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그러한 욕구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는 배울 여건이 되니 더 배우고 싶다라는 것들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학교가 성장해 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판은 그런 거죠. 과연 학교가 학습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느냐? 시켜줬다면 왜 사교육이 그렇게 팽배해 있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술기능이론은 클라크가 얘기한 걸로 인해서 학교가 계속 커온 것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킬들이 다양해졌고 그런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걸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취업에 의한 기술 수준, 학력 상승에 따라서 학교는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초등교육 갖고는 안 되고 중등교육과 안 돼서 대학교육, 고등교육으로 옮겨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기술기능이 갖고 있는 한계점은 과잉학력 현상을 설명을 못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인간자본론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 교육은 바로 인간에 대한 자본 투자에 해당되니까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투자다라고 봤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가 늘어나면서 교육이 성장을 해왔다라는 게 학교가 팽창한 원인이라고 봤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한계는 과잉학력 선발가서 이중노동시장 이론이 의해서 설명을 못하지 않느냐라는 게 학교가 성장한 이유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기능이론 관점이죠. 갈등이론 관점에서는 마르크스 이론, 마르크스 이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를 교육에 반영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교육이 자본가 이익에 도움이 되니 계속 학교를 세웠다라는 거죠. 자본가들이.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학교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 한계를 지적을 하고 있냐면 교육을 너무 수단적 관점하에서 본다. 학습자가 교육받으면서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무시하고 자본가의 이득만을 얘기를 한다. 교육시킨 사람의 의도만을 얘기를 한다. 받은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를 한다는 한계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베버와 콜린즈는 지위경쟁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력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즉 졸업장을 따면 지위 획득에 유리하고 이로 인해서 지위 획득을 더 좋은 직을 얻기 위해서는 학력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학력 경쟁이 일어나면 학력 인플레가 발생하고 이것들은 또다시 입시 경쟁으로 발전하고 하면서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교육이 계속 꾸준히 늘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나라 대학이 확 늘어나서 지금 입학 정원을 모집하기 힘들 정도가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위 경쟁 이론에 따른 것을 고스란히 밟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지위 경쟁 이론은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냐면 바로 경쟁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너무 강조를 하고 공급자의 영향력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것들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지위 경쟁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고요. 국민통합론은 좀 관점이 달라요. 즉 이런 겁니다. 산간 도서벽지에 분교를 왜 만들었냐? 돈 대서 만들었냐? 아니다 이거죠. 결국 국민적인 통합, 최소한의 교육을 받기 위한 것들의 조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다 보니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교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한 그 이론의 한계점은 전문 기술 교육이 팽창했고 과잉 교육이 문제가 되는 상황 아니냐. 초등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 교육이 대학 교육이 늘어나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한다라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의 관점들을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발전교육론의 입장은 교육은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력수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행동주의 학습이론을 토대로 해서 도구적인 교육론에 따라서 가르쳐서 도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발전교육론이죠. 순기능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경제가 발전해 나가고 그거는 것들이 다시 교육의 확대로 이어지는 순기능의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죠. 반면 역기능은 교육이 인간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인간을 도구 취급을 했기 때문에 비인간화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가장 큰 그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론이 갖고 있는 관점은 인적자원의 개발은 국가 경쟁력의 그 강화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서는 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법은 읽어보시고 목적은 읽어보시고 이런 인적자원 개발론에 갖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국가사회 발전,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인간의 자원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간 자본론으로 왔고요. 그러한 인적자원 개발론에 근거해서 평생교육, 평생직업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둬 왔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적자원 개발법에 있어서는 목적만 읽어보도록 하죠.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평가 등 필요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의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법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안에는 인적자원 개발론의 관점들이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교육의 평등으로 이야기를 하죠. 교육의 평등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육의 평등이 과연 사회 평등으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사회 평등으로 이어진다라면 적어도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회 평등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 거 아니겠냐. 즉 일단은 교육의 평등부터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교육 평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